안녕하십니까, 정서용입니다. 이번 세 번째 강의는 파리 협정의 법적 지위와 특징입니다. 보통 협정하면은 조약이구나. 조약은 굉장히 구속적이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지키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국가들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파리 협정은 독특한 접근 방법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번 강의에서는 그러한 파리 협정의 법적 지위와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모든 거의 출발점은 이 규칙 또는 국제법, 여기는 얼마나 강제적일까? 그 파리 협정이라는 것은 다른 앞선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발성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할까? 이런 것들에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규칙, 국제법, 조약 이런 것들이 강제적인데 그 강제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파리 협정에는 국제법이 일부입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약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방법은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서 나온 절차에 따라서 주권 국가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떤 문서를 채택하고 비준하고 비준 동의를 해서 그 발효하는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그러면 조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내에서도 법률은 강제적이죠. 그래서 법률은 강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법률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실행할 필요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건 강제적이고 부담이 되니까 난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요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잘 활용하면 내 생활이 더 나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법률인데 그러면은 나한테 부담이 주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또 다른 측면에서 법, 조약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그 포멀리티,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형식이 구속력이 있는 이거는 반드시 이렇다라는 것 내용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의무를 막 창출한다기보다 어떤 혜택을 주거나 어떤 절차를 규정을 해놨거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국제법이라는 걸 생각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만들어서 그걸 국가들에게 강제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파리 협정이 그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캅 21에서 채택이 되었고 1년도 안 돼서 발효가 됐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발효가 됐을까요? 국가들이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빨리 가입을 해야지 뭔가 혜택을 얻는다고 그래요. 특히 개도국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거든요. 따라서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개국이 참여한 국제조약이고 이 파리 협정은 UNFCCC가 골격협약, 기본 원칙을 담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서 좀 더 구체화된 것이 파리 협정이다. 그렇지만 하나 제가 이런 것들 좀 아주 많이 깊이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파리 협정은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접근 방법을 교토정서에 비교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새로운 접근 방법은 상향식 접근 방법. 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를 한 상향식 접근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UN 기후변화 협약, UNFCC에 담고 있는 기본 원칙하고 파리 협정이 아주 일치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연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파라다임 시프트를 가져온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제법에서의 법 기술상 어떤 일반 원칙을 담는 거를 기후변화 협약, 컨벤션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걸 담는 것들을 프로토콜, 의정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파리 협정은 파리 프로토콜이 아니라 파리 협정, 페리스 어그리먼트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UNFCC가 아직도 법 기술적으로는 골격 기본 원칙에 해당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담고 있던 기본 원칙들이 변형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주 적극적인 가이던스를 준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인물을 완수를 해서 이제는 남아는 있으되 그런 것들이 현재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파리 협정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고 법적 문서이다. 이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은 법적 문서인데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왔고 거기서의 핵심은 모든 조항이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약간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 계시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전달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법적 의무는 뭐냐면 의무 강제를 하는 그런 조항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 기술적으로 보면은 모든 조항이 legally binding 하죠. 트리티의 일부니까.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거고 일반인들께서는 파리 협정은요. 이거는 국가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다. 그 중요한 일례가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에 의해 가지고 미국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국제사회의 문서는 반드시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정협정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서명을 하면 미국의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파리 협정이 굉장한 법적 의무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가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 정부는 파리 협정은 의회에서 비준 동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리 협정 내에 있는 것은 어떤 의무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시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조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시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NDC가 굉장히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NDC는 제가 뒷강의에서 다시 한번 별도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NDC를 제출하고 갱신하고 또 공개하는 거는 모두 법적인 의무인데 이 법적 의무 가만히 보세요. 이 본질적인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는 내용에 아니면 국가의 행위를 변동시키는 그런 법적 의무가 아니라 절차적인 의무죠. 그죠? 절차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자체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목표 달성 자체는 뭐죠? 온실가스를 줄여라. 그다음에 네가 몇 % 줄여라. 언제까지 줄여라.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어떤 절차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절차는 지켜야죠. 그렇죠? 민주주의 핵심이 뭔가요? 절차를 지키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절차는 지키는 거고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래야지 국제사회가 투명해지고 뭔가 국제협력을 하려면 그래서 서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또 같이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지지 않은 국제협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절차는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렇게 줄일 거 그렇게 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만일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파리 협정은 제가 말씀드렸으면 국제사회 이행 강제 메커니즘은 없지만 파리 협정을 잘 활용하면 국가의 경제가 발전을 하고 기술이 확산이 되고 투자가 증진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국제사회에서 지금도 기후변화 대응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국가는 상당 부분의 경제성장을 고도로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파리 협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고 NDC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파리 협정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어떤 인센티브들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 경제적 혜택을 못 받게 되겠죠. 국가들이 특히 개도국들이 파리 협정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파리 협정에서 원하는 대로 절차를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또 내가 지키게 되고 안 지키면은 그런 쉽게 말하면 해외 투자 또는 해외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결정을 해서 너한테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원리상 투자가 안 가는 거죠. 투자 자금이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리 협정을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발적이지만 야심찬 계획. 여기서 계획은 NDC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야심차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심찬 계획을 잘 지키면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토정서와 파리 협정을 간단히 비교를 해드리면요. 교토정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탑다운인, 그죠? 하향식이고 파리 협정은 바텀업이다, 상향식이다 말씀드렸고 교토정서는 선진국 중심이고 파리 협정은 모든 국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교토정서는 감축량에 대해서 의무가 있고 제재는 어떤 그 이론적인 그런 제재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따라서 교토정서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파리 협정에서는 모든 것들이 절차적인 거고 어떤 그런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절차적으로 그렇게 잘 지키면 여러분들 기업들의 경우에도 어떤 그런 공시도 잘하고 뭐 거버넌스도 규정에 따라서 잘 하고 뭐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행은 자유롭게 하고 이걸 잘 할 수 있으면 혜택이 많다 이런 겁니다. 파리 협정은 더 유연하지만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낸 것입니다. 바텀업 방식은 여러분들 탑다운 바텀업이 이전에 안 들어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국이 바텀업이라는 건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파리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얼마 줄이시오라고 거기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의무가 뭐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NDC를 스스로 마련을 해가지고 그거를 매 5년마다 제출하는데 NDC를 어떤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만들 때는 거기에는 이러한 항목을 잘 정리를 하라 이런 절차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런 자국상에 맞게 National Circumstance라고 그러는데 자국상에 어떤 나라는 브라질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하려면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거기는 산림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죠? 뭐 에너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산림 녹화도 잘하고 복합적인데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더 열심히 줄여서 우리가 국제사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파리 협정의 절차는 6조에 의해 가지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기여한 것으로 어느 정도는 환산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통상국가로서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제협력을 다른 미국이나 EU보다도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혜택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적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는데 더 높은 형도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고 이걸 누가 결정을 한다고요? 국가 스스로 하라는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부가적인 어떤 경제적 혜택 또는 국제사회 리더십 증진이 되고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을 많이 확산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어떤 거의 핵심인지 아세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수송 분야에 온실가스 배출을 얻는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예요. 그런 전 세계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이미 전기차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대가 있는 하이브리드도 그렇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탑다운은 그러니까 왜 어려웠다고요? 교토정선은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너 해 그러니까 주권국가가 지고지선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반발을 했죠. 미국은 탈퇴를 해버리고 개동 의무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감축 효과도 미미했어요. 파리 협정은 채택을 하니까 195개 국가가 전부 하겠다 그랬는데 교토정선은 그나마 그 교토정선 회원국들 중에 선진국으로만 얼마 안 돼요. 선진국으로만 줄여놨던 주요 OECD 국가라든지 전 구소련 국가들이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국가들도 제대로 안 하고 탈퇴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법은 한계가 있었던 거고 현실 정치에서 오래가지 못했던 겁니다. 투명성 기반 신뢰 구조란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파리 협정은 절차가 중요하고 투명성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보 공개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보 공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아닌가요? 국가들 사회에서도 정보 공개를 하자는 겁니다. 정보 공개를 하려면 그 정보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정보인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공개를 해놓고 이게 정보가 정확한지도 한번 검사도 해봐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정보를 제공한 데에다가 피드백을 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파리 협정에서는 투명성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해놓으면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그게 국가가 자기도 모르는 어떤 행위자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여러 가지의 행위자들이 보고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파리 협정의 투명성 기반은 어떤 효율성 또는 효과성을 담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보고, 검토, 재검토의 순환 체계를 가지고 외교적, 도덕적 압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시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린 주식시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투명하게 해야지만이 그 주식시장이 계속 그 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구태타가 많이 나고 투명하지 않은 사회는 해외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교적, 도덕적 압력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리 협정은 창의적인 국제법 접근 방법에 기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절차는 법적 구성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자율성 중심이다. 바텀업 방식은 참여 확대를 가져왔고 현실을 반영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실패한 코펜하겐 회의를 결과를 궤도에 올려놨다. 투명성, 신뢰, 점진적 상향이 핵심 운영 원리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강의는 파리 협정 제2조 운도 목표 1.5도와 2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또 인류의 한계선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